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이들에게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지은이는 김성희, 발행한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글로벌 지식 전도사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 김성희 대표가 전하는 삶의 지혜와 즐거움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아내와 엄마, 할머니 그리고 글로벌 지식 전도사라는 1인 사역을 해내는 열혈 할머니 써니인데요. 그녀는 나이 50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의 대표로 일하는 열혈 할머니 써니의 유쾌하면서도 애정어린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손자 손녀 같은 후배들에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며 꿋꿋하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잘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이들에게 그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겠다는 다짐만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살아라. 더 많이 넘어져야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 뒤로 숨지 마라. 단언컨대 가본 길이 아름답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등 할머니만이 들려줄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살아라. 인생은 순간과 순간이 모여 이루어진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굵직한 사건들만 생각날지 몰라도 큰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이 모이고 이어진 게 인생이리라. 순간의 연속인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소한 실수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는 간혹 나비효과처럼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는 우리를 행복처럼 평온한 호수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슬픔의 강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나 역시 그랬다. 순간적으로 인생의 작은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주체 못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제임스 마틴은 옥스퍼드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21세기의 의미, 미래학 강의 등 104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들을 남긴 미래학자다. 1978년에 출간된 선으로 연결된 사회는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다. 1970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다보았고 9.11 테러를 1980년대에 예측했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호화롭고 멋진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발도 넓어서 자신이 제작하는 비디오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내레이션으로 참여시킬 정도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동서, 융화, 미래학 등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을 만들었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명세나 화려한 이력과 달리 제임스 마틴은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겸손했다.
언제나 내게 자신이 준비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평가해달라며 보내올 정도였다.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꺼이 자신이 쓴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보고는 Great Work라는 기분 좋은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러던 2013년 3월이었다. 제임스 마틴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당시 나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옥스퍼드로 가는 길에 뉴욕에 들릴 수 있겠어요?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그였기에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가질 못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잔뜩 쌓여있는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것조차 변명이리라. 사실은 오랜 비행과 일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고는 잡다한 일들에 발목이 잡혀 그와의 만남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동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가 초대했을 때 미국에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몇 번이고 책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나의 게으름이 막아섰다. 우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 멀리 내다보고 대단한 꿈이 있어야만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 착각하고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데 서투르다. 하지만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서 만난 세계의 석학들은 오히려 거창한 미래보다 눈앞에 주어진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옥스퍼드 의대 부학장인 데이비드 패터슨과 인터뷰를 마쳤을 때였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제 꿈은 라사냐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소박했다.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러 가요. 아이가 내가 요리한 라사냐를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제게 가장 중요한 꿈은 딸을 만족시킬 라사냐를 만드는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인생보다 딸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그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마거리스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옥스퍼드 근교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운영하는 친구로 옥스퍼드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2의 엄마이자 이모 같은 존재다. 마거릿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출신인데 우연히 소녀 시절 옥스퍼드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정경에 반해 영어 교사로 정착했다. 그리고 댄스 파티에서 에디를 만나 결혼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하숙생들은 그녀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에서 항상 안락함을 느꼈다. 그날 내가 그녀의 집을 서둘러 찾은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마거릿의 남편인 에디가 수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 부부에게 무엇보다 에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에디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평소보다 건장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둘 다 하숙을 그만두고 조용히 은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제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나이잖아. 하지만 마거릿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하숙생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 에디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살고 싶어해. 계속해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학생들 방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싶어하고
이 부부에게 행복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나는 이들처럼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문득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프랜시스 케언 크로스 학장이 떠올랐다. 그는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설립할 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주었다. 서울대와 협력해 그의 강의를 콘텐츠로 만든 적도 있는데 강의료를 본인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엑서트 칼리지에 기부하는 아량과 센스를 발휘했다. 그녀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을 역임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700주년 기념 행사에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을 직접 섭외할 만큼 인맥도 화려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옥에 머무르면서 연신 감탄을 아끼지 않은 친한파 영국인이었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일로 칠 만큼 열정적인 교수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인생 역시 마거릿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에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은 참 경이로운 곳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지요.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과 반복된 삶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세계적인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출판 미디어 그룹 엘스비어의 지영석 회장 역시 지금을 즐기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존경하는 멘토인 잉그람을 따라 말단 직원으로 잉그람 마이크로라라는 회사로 옮겼다. 하지만 책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지우지 못하고 거기서도 책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아내는 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라는 말로 소리 없이 강한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경력을 쌓은 그는 랜덤하우스 사장을 거쳐 결국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출판협회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매출액만 3조 5천억인 세계 최대의 출판사를 경영하는 그의 삶은 지금도 24시간 내내 바쁘게 흘러간다. 1년 중 거의 300일을 출장으로 보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보내는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을 해준다는 점이다. 아마 내가 아는 이들 중에서 모든 일을 가장 빨리 행동에 옮기는 사람일 게다. 그런 그가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마 지영석 회장이 단지 운이 좋아서 고통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을까? 진짜 행복은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보다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한 미래의 기반이 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미래에 저당 잡혀 산다.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한다. 오늘 좀 더 부지런하면 내일 좀 더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행복이고 오늘의 삶이다. 지영석 회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재의 삶을 축복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에 맞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행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나이 든 사람들은 청춘의 시간을 되짚어가면서 답을 찾는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다음에 앞으로 전성기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유명한 성악가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사회적 지위에서 은퇴한 내 친구 낸시는 이런 답을 내놓았다. 요즘 나는 8살 된 손녀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지.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전성기가 아닐 수 있겠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한 20년 지기 친구인 이사벨은 옥스퍼드의 대표적 명소인 노즈하우스의 이벤트 담당자로 일하는 싱글맘이다. 넬슨 만델라와 빌 클린턴 등 세계적 명사들이 거쳐간 기관에서 중책을 맡은 데다 싱글맘 역할까지 해야 하니 하루가 결코 녹록지 않다. 이사벨은 집을 나설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쁘네. 왜 아니겠는가? 그녀에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녀의 전성기는 언제나 지금 이 시점일 테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현재는 인생이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라왔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어서인지 준비와 계획, 포기를 되풀이한다. 아, 나만 그런가. 여하튼 그런 내게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의 메시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놀라웠다. 저는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아요. 일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기도 바쁜데 언제 계획까지 세워요. 안토니 캐니경은 옥스퍼드에서 오랜 시간 철학을 가르쳐왔고 벨리올 칼리지 학장과 옥스퍼드대 부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한테 자기까지 받은 그를 안토니 캐니경이라 부른다. 그 역시 펠프스 교수와 비슷한 지혜를 건넸다.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죠.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통해 만난 세상의 석학들은 대부분 단순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인생을 어렵게 바라보지 않았다. 거창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데 오히려 기를 쓰고 반대했다. 지나치게 소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 밤 잘 자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라고 밝힌 이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이 아닌 내일은 허상이며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쪽보다 밝은 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마련이다. 브루스는 70대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댄싱 코치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그에게 마티아스가 찾아왔다. 마티아스는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독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춤 실력이 부족하지만 1년 후에는 댄싱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고 싶다며 브루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계획을 듣던 브루스는 인생 9단에 걸맞은 제안을 내놓았다. 내가 메달을 따길 원한다면 지금 시도해야지. 1년 후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소장인 빌 더튼 교수는 자기 삶의 철학을 인생은 짧다는 한 구절로 정리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이기에 더더욱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즐긴다. 시간이란 놈은 내가 어루만지고 가까이 두어야 내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두기만 해선 안 된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선 무용수다.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작은 동작들이 모여서 멋진 춤을 만들어내듯 수많은 시간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실패를 겪는 것도 모두 놓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춤을 잘 추겠다는 생각에만 빠져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 스텝도 꼬이고 알고 있던 동작마저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야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인간은 결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다. 오히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를 위해줄 사람이 없으면 더욱 외롭다. 인간이 외로운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다. 사랑받는 자는 외롭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외롭다. 관건은 사랑을 받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을 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기를 향한 사랑. 남을 향한 사랑은 치명적이고 매혹적이지만 한계가 있다. 우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기도 불가능하다. 가장 가깝다는 가족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을 채워줄 수는 없다. 나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다. 오직 나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내 삶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영국 블랙폴에서 해마다 열리는 런던 댄스 챔피언십에서 앤을 처음 만났다. 블랙풀은 1950년대 바닷가를 낀 휴양지로 유명했던 도시인데 매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량을 뽐내기에 몰려든 선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영국은 축구, 댄싱, 가든, 골프 등 여러 분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다. 나는 이곳에 보이스 프롬 옥스포드 자격으로 초청받아서 갔다가 홍콩에서 온 댄서 커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기 스승의 스튜디오에 묵으며 30회가량 레슨을 받는다고 했다. 축제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마다 영국을 찾는 제자들은 스승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께 자리에 합석한 싱가포르의 Y라는 친구도 81세 스승의 집에 묵고 있었다. 앤이 바로 그 81세 스승이었다. 그녀는 영국에서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수많은 댄서를 길러낸 세계적인 안무가이자 지도자였다. 앤의 얼굴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유난히 투명했다. 이마에 잔주름은 가득하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어 나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이든 여성이 이토록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밀려왔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 당신처럼 늙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러자 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 남편, 엄마, 딸, 아들. 꼭 한 명을 말해야 하나요? 애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한 명을 떠올려 보라는 얘기다. 그럼 남편으로 할게요. 그러자 애는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겪은 아픔을 너도 겪게 될 거라고. 의아해하는 내게 애는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모델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했다. 배신감과 시리에 빠진 그녀는 평생을 함께온 춤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한없이 남편을 사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은 없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물이 밀려오면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스러움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두 딸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는다. 엄마만 보면 내가 힘들어. 나도 세상을 접고 싶어져. 그제야 애는 불현듯 정신을 차렸다. 상처 입은 두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상처를 핑계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써니, 나는 바로 일어서서 내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할 방법을 고민했지. 역시 춤이었어. 댄싱은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변함없는 연인이야. 배신감과 시리에 빠져 죽을 것 같았던 앤을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랑이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 앤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을 충실히 대접할 방법을 알았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사랑 그릇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 말 그대로 사랑만 담을 수 있다. 타인과의 사랑도 가능하고 자기와의 사랑도 해당된다. 단 그릇에 담긴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슬픔과 외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꼭꼭 모아 이 그릇에 담아야 한다. 중요한 건 그릇 안에 채워진 타인의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향한 사랑만 너무 많이 채웠다면 그 사람이 떠나간 후 그릇은 텅 비어버린다. 사랑 그릇이 비워져 있다면 서둘러 채워야 한다. 사랑 그릇은 위와 비슷해서 많이 먹다 보면 위가 커지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점차 크기가 커진다. 하지만 비워져 있으면 줄어든 위장처럼 점차 작아진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즉 사랑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
반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그릇이 작아진 사람은 주는데도 인색하다. 사랑을 하는데도 경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든 타인을 사랑하든.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세상과 작별을 구했다. 이제껏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숭고한 인생을 사신 분이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네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폐지를 모아 번 돈과 자식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아껴서 전북대 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기탁했을 정도로 나눔에 적극적이셨다. 이제는 좀 편히 사시라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자신의 소명을 굽히지 않았다. 세상이 베풀어준 은혜를 갖고 싶다며 추운 겨울날에 거리로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내던 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시누이들은 자기들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세상을 떠난 것 같다며 좀처럼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애네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나는 이제껏 어머니가 남들을 돌보는 데만 관심을 쏟느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니었다. 자기보다 덜 가진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어머니가 택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가끔씩 어머니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게 두었더라면 치매에 안 걸렸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진천에 사시는 이모는 유독 꽃을 좋아했다. 종종 앞마당에 피어있는 꽃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모를 보면서 빛이 웃은 기억도 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에게 꽃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보았다. 꽃이 피면 너 활짝 폈구나 하고 인사하지. 그 옆에 먼저 핀 꽃잎이 떨어지면 너도 떨어졌구나 하고 아는 척하고 아쉽지만 내가 떨어져야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도 말해주고. 이모는 꽃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돌이켜보니 이모가 꽃을 심기 시작한 것은 이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다. 이모부를 향한 사랑 대신 꽃을 통해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화하기 위해 내가 택한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은 운동이 아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모든 행위가 명상이 된다. 가부좌를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걸으면서도 가능하다. 나는 길을 걷다가도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15분 정도씩 명상을 한다. 처음 명상에 빠져들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1시간씩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기도 했다. 내가 대단히 외로웠을 즈음이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 일이 있었다. 지인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다. 지방국도를 오랜만에 달려보는 데다 좋아하는 이의 갑작스런 결혼식이라 괜히 더 설레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다 보니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설레던 기분은 이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었다. 대체 얼마 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보낸담. 습관처럼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명상을 한다고 차가 뚫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날 신부와 신랑이 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 내 소중한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의 바쁜 스케줄도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온 나를 칭찬해줬다. 나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지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차가 밀려서 적잖이 짜증난 목소리다. 몇 분 전에 나처럼.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나는 잠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제 인생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살아라. 인생은 순간과 순간이 모여 이루어진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굵직한 사건들만 생각날지 몰라도 큰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이 모이고 이어진 게 인생이리라. 순간의 연속인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소한 실수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는 간혹 나비효과처럼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는 우리를 행복처럼 평온한 호수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슬픔의 강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나 역시 그랬다. 순간적으로 인생의 작은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주체 못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제임스 마틴은 옥스퍼드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21세기의 의미, 미래학 강의 등 104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들을 남긴 미래학자다. 1978년에 출간된 선으로 연결된 사회는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다. 1970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다보았고 9.11 테러를 1980년대에 예측했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호화롭고 멋진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발도 넓어서 자신이 제작하는 비디오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내레이션으로 참여시킬 정도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동서, 융화, 미래학 등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을 만들었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명세나 화려한 이력과 달리 제임스 마틴은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겸손했다. 언제나 내게 자신이 준비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평가해달라며 보내올 정도였다.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꺼이 자신이 쓴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보고는 Great Work라는 기분 좋은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러던 2013년 3월이었다. 제임스 마틴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당시 나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옥스퍼드로 가는 길에 뉴욕에 들릴 수 있겠어요?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그였기에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가질 못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잔뜩 쌓여있는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것조차 변명이리라. 사실은 오랜 비행과 일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고는 잡다한 일들에 발목이 잡혀 그와의 만남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동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가 초대했을 때 미국에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몇 번이고 책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나의 게으름이 막아섰다. 우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 멀리 내다보고 대단한 꿈이 있어야만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 착각하고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데 서투르다. 하지만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서 만난 세계의 석학들은 오히려 거창한 미래보다 눈앞에 주어진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옥스퍼드 의대 부학장인 데이비드 패터슨과 인터뷰를 마쳤을 때였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제 꿈은 라사냐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소박했다.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러 가요. 아이가 내가 요리한 라사냐를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제게 가장 중요한 꿈은 딸을 만족시킬 라사냐를 만드는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인생보다 딸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그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마거리스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옥스퍼드 근교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운영하는 친구로 옥스퍼드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2의 엄마이자 이모 같은 존재다. 마거릿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출신인데 우연히 소녀 시절 옥스퍼드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정경에 반해 영어 교사로 정착했다. 그리고 댄스 파티에서 에디를 만나 결혼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하숙생들은 그녀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에서 항상 안락함을 느꼈다. 그날 내가 그녀의 집을 서둘러 찾은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마거릿의 남편인 에디가 수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 부부에게 무엇보다 에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에디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평소보다 건장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둘 다 하숙을 그만두고 조용히 은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제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나이잖아. 하지만 마거릿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하숙생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 에디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살고 싶어해. 계속해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학생들 방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싶어하고 이 부부에게 행복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나는 이들처럼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문득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프랜시스 케언 크로스 학장이 떠올랐다. 그는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설립할 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주었다. 서울대와 협력해 그의 강의를 콘텐츠로 만든 적도 있는데 강의료를 본인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엑서트 칼리지에 기부하는 아량과 센스를 발휘했다. 그녀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을 역임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700주년 기념 행사에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을 직접 섭외할 만큼 인맥도 화려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옥에 머무르면서 연신 감탄을 아끼지 않은 친한파 영국인이었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일로 칠 만큼 열정적인 교수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인생 역시 마거릿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에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은 참 경이로운 곳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지요.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과 반복된 삶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세계적인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출판 미디어 그룹 엘스비어의 지영석 회장 역시 지금을 즐기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존경하는 멘토인 잉그람을 따라 말단 직원으로 잉그람 마이크로라라는 회사로 옮겼다. 하지만 책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지우지 못하고 거기서도 책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아내는 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라는 말로 소리 없이 강한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경력을 쌓은 그는 랜덤하우스 사장을 거쳐 결국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출판협회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매출액만 3조 5천억인 세계 최대의 출판사를 경영하는 그의 삶은 지금도 24시간 내내 바쁘게 흘러간다. 1년 중 거의 300일을 출장으로 보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보내는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을 해준다는 점이다. 아마 내가 아는 이들 중에서 모든 일을 가장 빨리 행동에 옮기는 사람일 게다. 그런 그가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마 지영석 회장이 단지 운이 좋아서 고통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을까? 진짜 행복은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보다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한 미래의 기반이 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미래에 저당 잡혀 산다.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한다. 오늘 좀 더 부지런하면 내일 좀 더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행복이고 오늘의 삶이다. 지영석 회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재의 삶을 축복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에 맞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행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나이 든 사람들은 청춘의 시간을 되짚어가면서 답을 찾는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다음에 앞으로 전성기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유명한 성악가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사회적 지위에서 은퇴한 내 친구 낸시는 이런 답을 내놓았다. 요즘 나는 8살 된 손녀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지.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전성기가 아닐 수 있겠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한 20년 지기 친구인 이사벨은 옥스퍼드의 대표적 명소인 노즈하우스의 이벤트 담당자로 일하는 싱글맘이다. 넬슨 만델라와 빌 클린턴 등 세계적 명사들이 거쳐간 기관에서 중책을 맡은 데다 싱글맘 역할까지 해야 하니 하루가 결코 녹록지 않다. 이사벨은 집을 나설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쁘네. 왜 아니겠는가? 그녀에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녀의 전성기는 언제나 지금 이 시점일 테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현재는 인생이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라왔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어서인지 준비와 계획, 포기를 되풀이한다. 아, 나만 그런가? 여하튼 그런 내게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의 메시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놀라웠다. 저는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아요. 일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기도 바쁜데 언제 계획까지 세워요. 안토니 캐니경은 옥스퍼드에서 오랜 시간 철학을 가르쳐왔고 벨리올 칼리지 학장과 옥스퍼드대 부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한테 자기까지 받은 그를 안토니 캐니경이라 부른다. 그 역시 펠프스 교수와 비슷한 지혜를 건넸다.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죠.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통해 만난 세상의 석학들은 대부분 단순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인생을 어렵게 바라보지 않았다. 거창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데 오히려 기를 쓰고 반대했다. 지나치게 소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 밤 잘 자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라고 밝힌 이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이 아닌 내일은 허상이며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쪽보다 밝은 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마련이다. 브루스는 70대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댄싱 코치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그에게 마티아스가 찾아왔다. 마티아스는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독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춤 실력이 부족하지만 1년 후에는 댄싱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고 싶다며 브루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계획을 듣던 브루스는 인생 9단에 걸맞은 제안을 내놓았다. 내가 메달을 따길 원한다면 지금 시도해야지. 1년 후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소장인 빌 더튼 교수는 자기 삶의 철학을 인생은 짧다는 한 구절로 정리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이기에 더더욱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즐긴다. 시간이란 놈은 내가 어루만지고 가까이 두어야 내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두기만 해선 안 된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선 무용수다.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작은 동작들이 모여서 멋진 춤을 만들어내듯 수많은 시간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실패를 겪는 것도 모두 놓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춤을 잘 추겠다는 생각에만 빠져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 스텝도 꼬이고 알고 있던 동작마저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야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인간은 결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다. 오히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를 위해줄 사람이 없으면 더욱 외롭다. 인간이 외로운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다. 사랑받는 자는 외롭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외롭다. 관건은 사랑을 받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을 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기를 향한 사랑. 남을 향한 사랑은 치명적이고 매혹적이지만 한계가 있다. 우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기도 불가능하다. 가장 가깝다는 가족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을 채워줄 수는 없다. 나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다. 오직 나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내 삶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영국 블랙폴에서 해마다 열리는 런던 댄스 챔피언십에서 앤을 처음 만났다. 블랙풀은 1950년대 바닷가를 낀 휴양지로 유명했던 도시인데 매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량을 뽐내기에 몰려든 선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영국은 축구, 댄싱, 가든, 골프 등 여러 분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다. 나는 이곳에 보이스 프롬 옥스포드 자격으로 초청받아서 갔다가 홍콩에서 온 댄서 커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기 스승의 스튜디오에 묵으며 30회가량 레슨을 받는다고 했다. 축제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마다 영국을 찾는 제자들은 스승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께 자리에 합석한 싱가포르의 Y라는 친구도 81세 스승의 집에 묵고 있었다. 앤이 바로 그 81세 스승이었다. 그녀는 영국에서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수많은 댄서를 길러낸 세계적인 안무가이자 지도자였다. 앤의 얼굴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유난히 투명했다. 이마에 잔주름은 가득하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어 나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이든 여성이 이토록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밀려왔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 당신처럼 늙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러자 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 남편, 엄마, 딸, 아들. 꼭 한 명을 말해야 하나요? 애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한 명을 떠올려 보라는 얘기다. 그럼 남편으로 할게요. 그러자 애는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겪은 아픔을 너도 겪게 될 거라고. 의아해하는 내게 애는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모델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했다. 배신감과 시리에 빠진 그녀는 평생을 함께 온 춤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한없이 남편을 사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은 없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물이 밀려오면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스러움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두 딸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는다. 엄마만 보면 내가 힘들어. 나도 세상을 접고 싶어져. 그제야 애는 불현듯 정신을 차렸다. 상처 입은 두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상처를 핑계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써니, 나는 바로 일어서서 내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할 방법을 고민했지. 역시 춤이었어. 댄싱은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변함없는 연인이야. 배신감과 시리에 빠져 죽을 것 같았던 앤을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랑이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 앤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을 충실히 대접할 방법을 알았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사랑 그릇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 말 그대로 사랑만 담을 수 있다. 타인과의 사랑도 가능하고 자기와의 사랑도 해당된다. 단 그릇에 담긴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슬픔과 외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꼭꼭 모아 이 그릇에 담아야 한다. 중요한 건 그릇 안에 채워진 타인의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향한 사랑만 너무 많이 채웠다면 그 사람이 떠나간 후 그릇은 텅 비어버린다. 사랑 그릇이 비워져 있다면 서둘러 채워야 한다. 사랑 그릇은 위와 비슷해서 많이 먹다 보면 위가 커지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점차 크기가 커진다. 하지만 비워져 있으면 줄어든 위장처럼 점차 작아진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즉 사랑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반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그릇이 작아진 사람은 주는데도 인색하다. 사랑을 하는데도 경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든 타인을 사랑하든.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세상과 작별을 구했다. 이제껏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숭고한 인생을 사신 분이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네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폐지를 모아 번 돈과 자식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아껴서 전북대 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기탁했을 정도로 나눔에 적극적이셨다. 이제는 좀 편히 사시라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자신의 소명을 굽히지 않았다. 세상이 베풀어준 은혜를 갖고 싶다며 추운 겨울날에 거리로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내던 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시누이들은 자기들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세상을 떠난 것 같다며 좀처럼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나는 이제껏 어머니가 남들을 돌보는 데만 관심을 쏟느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니었다. 자기보다 덜 가진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어머니가 택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가끔씩 어머니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게 두었더라면 짐에 안 걸렸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진천에 사시는 이모는 유독 꽃을 좋아했다. 종종 앞마당에 피어있는 꽃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모를 보면서 빛이 웃은 기억도 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에게 꽃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보았다. 꽃이 피면 너 활짝 폈구나 하고 인사하지. 그 옆에 먼저 핀 꽃잎이 떨어지면 너도 떨어졌구나 하고 아는 척하고 아쉽지만 내가 떨어져야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도 말해주고 이모는 꽃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돌이켜보니 이모가 꽃을 심기 시작한 것은 이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다. 이모부를 향한 사랑 대신 꽃을 통해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화하기 위해 내가 택한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은 운동이 아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모든 행위가 명상이 된다. 가부좌를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걸으면서도 가능하다. 나는 길을 걷다가도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15분 정도씩 명상을 한다. 처음 명상에 빠져들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1시간씩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기도 했다. 내가 대단히 외로웠을 즈음이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 일이 있었다. 지인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다. 지방국도를 오랜만에 달려보는 데다 좋아하는 이의 갑작스런 결혼식이라 괜히 더 설레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다 보니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설레던 기분은 이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었다. 대체 얼마 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보낸담. 습관처럼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명상을 한다고 차가 뚫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날 신부와 신랑이 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 내 소중한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의 바쁜 스케줄도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온 나를 칭찬해줬다. 나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지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차가 밀려서 적잖이 짜증난 목소리다. 몇 분 전에 나처럼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나는 잠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제 인생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제일 기존 날 오늘은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